베스킨 렉처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야구를 통해서 얻었던 어떤 경험들, 그리고 또 네이버나 NC소프트도 역시 여러분과 같은 벤처였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바람직한 팀이라는 어떤 조직의 문화나 그런 사례들을 좀 에피소드 위주로 몇 가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너무 과찬으로 저를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뭐랄까 약간 과대 포장된 느낌은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기자를 하면서 또 네이버에서 일하면서 야구단을 하면서 많은 행운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운을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멘텀이 지금 베스킨 글로벌에 조인하신 게 아닌가 이런 기대도 또 듭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2011년에 프로야구의 NC 다이노스라는 팀이 이제 처음 만들어지고 그때 제가 네이버에서 NC 다이노스로 합류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제목은 뭐 빌딩 어 팀 컬처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했습니다. 말 그대로 팀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2011년에 제가 네이버에서 NC 다이노스에 조인하게 되는 그 모멘텀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네이버는 당시에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었고 저도 굉장히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야구단에 조인한다라는 그 선택이 뭐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스포츠를 통한 어떤 사회의 기여나 문화를 바꾸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거기서 적극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야구단의 리더가 한번 되어보고 싶은 그런 희망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그게 현실로 나타났을 때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실제로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5개입니다. 원칙과 철학, 협업, 또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숫자의 함정, 그리고 이제 승자와 챔피언의 차이, 이렇게 5개인데요. 원칙과 철학은 제목이 주는 뉘앙스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principle and philosophy라고 이렇게 영어로 하긴 했지만 한마디로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협업은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를 영어로 컴퍼니 하지 않습니까? 컴퍼니라는 단어의 어원은 함께 빵을 나눠 먹는 이런 데서 비롯됐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차이는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숫자는 저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는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도 한 얘기인데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승자와 챔피언의 차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회와 문명을 향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입니다.
이 5개를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을 쫙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미 제 말을 다 들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 됐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가 이 5개를 어떻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에피소드처럼 약간 스토리처럼 말씀드릴게요. 그 처음에 시작은 2011년도에 야구단에 조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NC 소프트에서 저한테 만나자는 연락을 하고 제가 김택진 구단주를 만나서 NC에 야구팀이 생기는데 와서 함께 일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아까 이제 야구 덕후들은 야 이제 내가 감독 뽑고 선수 뽑고 나가서 진짜 LG 뭐 삼성 이런 팀하고 경기를 하고 막 그런 것부터 생각하는데 너무 흥분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실제로 이걸 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막 이런 기대가 막 있었는데 그 기대 전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야구단을 만들겠다고 한 저 사람, 저 구단주가 어떤 철학을 갖고서 이 일을 시작하는지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나랑 맞으면 이걸 억셉트하고 그게 다를 경우에는 그냥 야구 응원이나 하는 게 낫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은 굉장히 고마운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구단주한테 그 요청을 한 게 여행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같이 여행을 해보거나 같이 골프를 해보거나 같이 어떤 뭐 포커나 게임을 해보거나 또 밥을 먹고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여행을 해서 여행에는 이제 옵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구를 같이 보고 골프를 한번 같이 치고 그다음에 맥주를 한잔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달에 일본 오사카에 조용히 갔습니다. 오사카에서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와 주니치의 경기를 봤고요. 그 이튿날 이제 골프를 같이 했고 맥주 한잔을 하면서 그 구단주가 갖고 있는 야구에 대한 어떤 철학과 그 다음에 희망, 야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것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셔서 우리는 그때 어떤 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상이라는 게 이제 형상이죠.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야구단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렇게 갖추게 된 야구단의 모습은 지금까지 없는 야구단이라는 거였습니다. 뭐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지금 LG가 하고 있고 삼성이 하고 있고 SK가 하고 있는 그 야구단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지는 말자. 그것보다 조금 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명문팀이 될 수 있는 어떤 구단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공감대를 서로 가졌고요. 그때 이제 오사카에 갔을 때 저희를 도와준 친구가 이제 이 박찬호였습니다. 당시 우연히도 이 박찬호 선수가 오릭스 블루웨이브라는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간 날 또 묘하게도 직접 선발로 나와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주니치한테 지긴 했는데 그날 끝나고 나서 와서 본인이 메이저리그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선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야구인의 입장에서 야구단이 앞으로 가야 될 어떤 바람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줘서 저희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박 선수가 자기 인스타에 올린 사진인데요. 저하고의 인연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박찬호 선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메이저리그 선수고 동양인으로서 124승이라는 최다승의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메이저리거입니다. 그 메이저리그라는 리그는 어떤 묘한 힘이 있냐면 훌륭한 선수도 만들지만 훌륭한 사람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그 아이콘들이 이제 메이저리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영웅들이 이제 뭐 마리아노 리베라나 이런 표상들이죠. 사실은 리그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입니다. 예, 훌륭한 선수 또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박정호 선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이 선수가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은 매일 일기를 쓰고 매일 명상을 하고 찬물을 마시지 않고 일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가치에 대해서 그 NC에 있는 김택신 구단주하고 박찬호 선수의 공통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체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합니다. 체력이 뛰어나면.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훈련을 많이 하고 사업가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포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왜? 끝까지 해야 되니까. 성공할 때까지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제가 보면. 그러니까 성공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야구단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이제 NC 다이노스라는 팀을 성공할 때까지 해야겠구나 이거를. 그래서 실패한다고 또는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들을 이제 심어준 이 후견인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다이노스라는 팀을 만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원칙하고 철학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그 퍼즐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 퍼즐의 조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단은 보통 100명의 선수와 20명의 코치, 그 다음에 80명의 서포터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서포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프런트 직원이라고 표현하는 스카우트나 트레이너들이나 뭐 다른 어떤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80명 되고 코칭 스텝 한 20명 되고 선수가 100명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 200명의 조직인데요. 그 200명의 조직을 보면 항상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제 그림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퍼즐을 봐야 되는지 그림을 봐야 되는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 그림을 보기로 이제 구단주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9번 타자를 잘 뽑아야 된다. 4번 타자는 다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9번 타자가 4번 타자를 얼마나 잘 도와줄 수 있는 팀인가. 이런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런 관계들이 이제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팀을 빌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때도 뭐 마찬가지지만 신생구단을 짤 때 세웠던 기본 원칙이 그냥 어떤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그걸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가치를 거기다 넣어야겠다라는 거였고,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오프 더 그라운드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또는 메시지들이 항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중한 가치로 회자될 수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정신을 넣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보충하는 이제 그림인데, 저런 조각들이 모여서 완성되는 그림을 전체를 항상 보려는 그런 시도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가치들이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내세웠던 정의, 명예, 존중이라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프로야구 팀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V1, V10, V5 이런 거 많이 쓰고요. 열정으로 승화되는 팬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그것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팀이었고, 그래서 또 이런 세 가지 가치를 했는데요. 이 정의는 나와 야구에 관한 것이라고 또 정의했습니다. 이 저스티스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항상 근간이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필요했고요. 야구도 당시에는 뭐
포수의 사인을 훔친다던가 상대의 선발 투수를 뭐 미리 이렇게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뭔가 꼼수를 쓴다거나 그래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이렇게 포장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스포츠맨십이 또 기본이 되는 그런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래서 나와 야구는 항상 정의로워야 되겠다. 그래서 정의를 첫 번째 가치로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명예인데요. 명예는 내가 이 속한 우리라는 조직에서 내 동료들이나 나 스스로에게 명예로울 수 있는 어떤 로열티입니다. 그래서 NC 다이노스라는 팀이 항상 내게 자랑스러워야 되고 내 동료들이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동료들한테 실망이나 이렇게 어떤 나쁜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제 개념에서 명예를 두 번째 가치로 정했고요. 세 번째 존중은 우리가 프로야구를 할 때 NC 다이노스라는 팀만 잘 되면 과연 프로야구가 발전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겨서 승률이 8할이 되고 또 챔피언이 되면 어떤 다른 팀은 2할이 되는 그런 게 사실 리그의 속성인데 우리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가 잘 돼야 KBO가 잘 돼야 한국 프로야구가 잘 되는 거고 한국 프로야구가 잘 돼야 대한민국에서 프로야구를 하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상대를 늘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존중은 이제 리그와 사회를 향한 어떤 나의 기본 자세.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치를 했고요. 2013년에 저희가 이제 1군 무대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사실 신생팀이 리그 진입해서 첫 해에 그 선배 구단들하고 대등하게 경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도 막상 꿈은 되게 막 부풀어서 했는데 처음에 1승 할 때까지 7연패부터 했고요. 또 1승을 한 다음에 9연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3번 이겼는데요. 그때 2013년 4월 달에. 한 달 동안 3번밖에 못 이기면서 그런 어떤 막내 구단의 어려움을 좀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때 그 리그 진입을 앞두고 저희가 이제 정한 2013년의 슬로건이 거침없이 가자였습니다. 이건 사실 거침없이 가자라고 써있지만 쫄지 마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선배들을 우리가 상대할 때 굉장히 위축되고 남들이 나를 보는 게 되게 막 부끄럽고 그 다음에 맨날 지니까 내일은 좀 비가 왔으면 좋겠고 맨날 이런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상이 되니까 쫄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 좀 거침없이 해야겠다. 그래서 첫 해에 이제 거침없이 가자라는 슬로건을 걸고서 이제 시즌을 했고요. 결국 5월 달부터 조금씩 나아져서 첫 해에는 9개 팀 중에서 7등을 했습니다. 한화하고 기아가 이제 다행히 저희보다 더 못해줘서 저희가 꼴찌를 하진 않았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그 팀들이 되게 고마웠습니다. 예. 그랬고요. 예. 그 프린시플 앤 필로소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협업은 사실 그 말하기는 쉬워도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도 그 야구를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이 부분이었고요.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인정을 내가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너무나 강력하게 많이 받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직원들 또는 선수들의 사기가 막 좌우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낀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왼쪽하고 오른쪽에 사람들이 한 명씩 있는데요. 한 사람은 이긴 팀의 9번 타자고 한 사람은 진 팀의 4번 타자입니다. 그런데 그 4번 타자는 홈런을 치고 안타를 뭐 한 2개씩 치고 이러는 사람이고 9번 타자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쟤 또 왜 나왔어 뭐 이렇게 이제 쟤 또 아웃되겠네 이런 인정을 받는 이제
이제 선수인데요. 그 9번 타자는 늘 자기가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팀이 이겼을 때 그 루저에게는 우승 반지가 돌아가고요. 홈런을 2개 쳤지만 팀이 지면 그 선수에게는 우승 반지가 돌아가지 않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긴 팀의 9번 타자가 위너가 되고 진 팀의 4번 타자가 루저가 됩니다. 여러분 야구를 좀 좋아하시면 아마 이치로라는 선수를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전설적이고 자기한테 엄격하고 철저하고 일본에서 안타를 1000개 이상 치고 미국에 가서 3000개 이상 쳐가지고 전 세계 야구 역사상 안타를 가장 많이 친 선수인데 우승 반지가 없습니다. 이치로는. 베리 본즈는 행크 아론보다도 많은 홈런을 쳤습니다. 예. 베리 본즈 역시 없죠. 우승 반지가. 예.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고 그 우월한 사람을 흠집내려는 어떤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케미스트리라는 거는 팀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남이 잘 되게 도와주고 여기서 남은 이제 동료인데 그 남이 잘 되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예. 여러분 작년에 보스턴 레드삭스 우승했을 때 보스턴 레드삭스 선수보다 아마 우리는 다저스 선수들을 더 많이 기억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승리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했죠. 그래서 진 팀의 4번 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야구는 야구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아마 투수와 타자의 맞대결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투수하고 타자가 개인 대 개인이 상대를 하는 과정의 연속으로 야구는 이루어집니다. 1번 타자가 선발 투수를 상대하는 장면부터 이제 마무리 투수가 마지막 타자를 상대하는 장면까지 계속 1대1 대결이 연속되는 게 야구인데요. 그렇지만 결과는 SK나 삼성 팀이 가져가죠. 예. 그래서 개인 플레이를 통해서 팀으로 평가받는 그 스포츠가 야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구는 어떤 회사의 경영이나 인생하고도 가장 닮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팀들이나 이렇게 슬럼프에 빠진 팀들, 연패를 기록하는 팀들의 특징을 보면 선수들의 표정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감독하고 단장, 사장의 표정이 어둡죠. 예. 선수들은 내가 안타를 2개를 치면 웃으면서 집에 갑니다. 예. 그런 선수가 많은 팀은 계속해서 연패를 합니다. 또. 예.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잘 찾아내서 그런 선수들이 뭐랄까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것도 감독과 단장의 역할이겠죠. 예. NC 다이노스의 경우 예를 들면 저희는 야구단을 하겠다고 깃발을 들고서 사람들을 불렀기 때문에 LG나 삼성이나 SK나 이런 대기업 구단들하고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거기는 LG전자에서 오고 SK텔레콤에서 오고 또 삼성 SDS에서 오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었고 저희는 야구단에서 일할 사람들을 처음부터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야구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 소신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잘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처음에 성적이 좋았어요. 또 야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영리하게 일을 했습니다. 실수를 적게 했죠. 성공을 많이 한 것보다는 실수를 적게 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것들이 저희가 이제 외국인 선수를 뽑거나 다른 팀에서 선수를 트레이드 해올 때 제대로 된 사람들을 선택하는 그런 작업들이었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에릭 테임스 같이 이제 대박을 친 선수도 있었고 또 젊은 선수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원칙을 갖고서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기용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2가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했는데 이 컬래버레이션, 협업은 그 함께 일하는 가치들은 저희가 갖지 못했었어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제가 있는 동안에 7-3-3-2-4를 했는데 순위가 일을 못한 게 아마도 그 협업을 풀어내지 못한
그런 이유였다라는 나중에 이제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그 이제 뭐랄까 영리하게 일한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는 처음에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그 디라커라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선수들한테 아이패드를 다 나눠준 다음에 선수들이 그냥 상시적으로 그 자기의 어떤 영상이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그런 과정에서 선수들이 내가 오늘 상대할 투수, 내일 만날 어떤 다른 타자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훨씬 쉽게 얻을 수가 있었고, 그런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좀 순조롭게 승리라는 가치들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구단에서 처음으로 이제 정보전략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정보전략팀은 당시에 구단들이 많이 쓰던 이제 전력분석팀, 그 전력분석팀의 좀 다른 형태였는데요. 저희가 1년 차에 하나하고 기아를 이제 밑에 놓고 7등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내년에 우리는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떠올린 팀이 이 쌍방울 레이더스라는 팀입니다. 쌍방울 레이더스라는 팀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쌍방울 레이더스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딱 10시즌을 하고서 무대 뒤로 사라진 팀입니다. 쌍방울 레이더스는 첫 해에 6등을 했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해서 만년 하위권에 머물렀던 팀이고요. 이 레이더스가 2년 차에 왜 실패했는지 그것을 저희는 첫 해 가을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쌍방울처럼 되면 안 되겠다. 상대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에서 쌍방울은 왜 실패했을까를 이제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쌍방울은 첫 해에 6등을 해서 호평을 받았지만 두 번째부터 만년 하위권으로 쳐진 배경에는 첫 번째는 주전 선수들을 너무 혹사시켰다. 그러니까 이기는 어떤 승리 숫자에 좀 도취돼서 그 메뉴만 계속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부상을 입고 그 이듬해부터는 제대로 된 활약을 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생팀이었기 때문에 전체 시즌을 꾸려나가는 경험에서 뭐랄까 노련하지 못했다. 그런 걸 잡아줄 리더가 없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해에 7등을 하고 나서 그 해 겨울에 옵시즌 때 이제 그 베테랑들을 영입했는데요. 두산 베어스에서 손시현, 이종욱 선수를 저희가 프리에이전트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지금도 이제 NC에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조인하면서 저희한테는 이제 어떤 가치가 보태졌냐 하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 지금까지 우리 젊은 선수들이 갖지 못했던 그 가치가 저희 팀에 보태졌고요. 그 가치를 통해서 저희가 2년차 때 3등을 해서 가을 야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서 4년 연속 쭉 나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똑똑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쌍방울이 가르쳐준 지혜인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쌍방울 레이더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암흑기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모멘텀으로 상위권으로 올라가서 상위권을 쭉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그 콜라보레이션의 어떤 계단을 보면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내 분야의 지식이 좋으면 슬기롭게 일합니다. 그런데 패스를 할 줄 아는 방법을 잘 못 찾습니다. 이것은 단체 스포츠나 협업의 가치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속성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선진국에서 어렸을 때 조정도 시키고 축구도 시키고 럭비를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면서 패스보다는 슛을 더 좋아하게 이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패스가 결국은 팀을 이기게 만들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가치가 투게더라는 가치. 이 지금 이미지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농구팀의 그 라커룸에 걸려있는 이미지인데요. 그 학교는 마이클 조던이 이제 뭐 다녔던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다른 NBA 선수도 많이 그 학교를 나왔는데 좀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전통적인 농구를 하고 그리고 선수들의 플레잉 타임을 굉장히 많이 안배를 해주고 그런 학교로 이제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서 캐롤라이나 웨이라고 정한 저 세 가지 가치가 저희가 야구단을 운영할 때도 거의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치였다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있는 아저씨는 빈스 롬바디라고 이제 풋볼 아메리칸 풋볼 그러니까 미식축구의 감독이었었는데요. 60년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슈퍼볼에서 우승을 하면은 롬바디 트로피를 받게 되죠. 그 트로피에 이제 뭐랄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 빨간불이 그 개인의 헌신은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노력을 위한 개인의 헌신은 팀을 돌아가게 하고 회사를 돌아가게 하고 사회를 돌아가게 하고 문명을 돌아가게 한다라는 이제 이 거시적인 관점을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팀을 위해서 일한다라 그러면은 다 회사까지 생각합니다. 아, 내가 조직 문화에 보탬이 되는구나. 그러면 회사까지 생각하죠. 그러나 그 회사 위에 사회가 있고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2020년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2020년대 문명에 내가 어떤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은 못 하잖아요. 네. 뭐 하시는 분 계시면 뭐 제가 모자란 건데 그런 가치를 갖고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야구 다녀서 안타를 하나 치고 이 팬한테 사인을 하나 해주는 게 NC 다이노스라는 팀의 밸류도 높여주지만 결국은 이게 스포츠의 문화를 바꾸고 해서 대한민국의 사회에 보탬이 되고 1990년 이후 우리 프로야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그 문명의 하나의 어떤 미랄이 되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협업이라는 게 내가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라는 어떤 전제를 갖게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이제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나와서 한마디 하셨는데,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핵심은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컴퍼니의 어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언더스탠드에 대한 어원도 그 이해라는 관점이 얼마나 힘든 가치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언더스탠드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상대를 이해하려면 밑에서 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 그 사람 밑에 언더해서 내가 스탠드 해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게 언더스탠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나 어떤 가르침 이런 걸 책이나 이제 튜터링 같은 거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속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선생님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야구를 좋아한다고 다 모이더라고요. 처음에 다이노스 가가지고 직원 모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들 모이는데 다 야구 잘한대요. 네. 저 야구 알아요. 이승엽 알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테스트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 야구를 이해할 때 던지고 치고 달리는 것으로 이해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이해는 그 단편적인 그 경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일 하실 때 클라우드에서 안다고 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클라우드 일을 하는 어떤 생태계에 대한 이해나 여기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에 대한 이해가 수반돼야 되는 것처럼 저희 야구도 이제 그런 계단을 거쳤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직원들을 뽑을 때 저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야구란 무엇이냐? 야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야구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 예, 그 에코시스템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세 가지를 늘 물어보고 그 대답을 잘하는 사람들로 멤버링을 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질문이 그때 많이 썼던 거고요. 사실 야구라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야구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그러면 막연하죠.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사실. 선수들 특히 못합니다. 야구요? 야구 어떻게, 야구가 뭐죠? 그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이거 뭐, 이렇게, 18.43m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야구의 구조는, 제가 이제 짧게 표현하면요. 두 상대 팀이 3개의 아웃카운트로 이루어진 9회 동안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면서 공격에서 타자가 4개의 베이스를 모두 돌아서 득점하는 경쟁으로 승부를 가르는 게임이다. 이게 야구입니다, 사실. 근데 이 구조를 이해하면 머릿속이 약간 달라져요. 이제 9개의 프레임이 쭉 나옵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1회부터 9회까지가 이렇게 연상이 되고 그 1회는 원아웃, 투아웃, 3아웃이 만들어지고 그 원아웃은 1스트라이크, 2스트라이크, 3스트라이크가 만들어지고 그걸 그려놓은 게 이 다이어그램인데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게 이제 수비 위치에 대한 설명이고 요거는 인닝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야구는 투수가 공을 던져서 그게 스트라이크 되냐 볼이 되냐 타자가 스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결과가 아웃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의 조합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27개의 아웃카운트가 만들어지면 경기가 끝나죠. 그때까지 누가 점수를 많이 냈느냐가 승패고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야구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그 구조를 이해하는데 이제 그 사람을 뽑거나 선수를 뽑을 때 그 기준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를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에코시스템인데요. 프로야구는 LG, 삼성, SK, NC 뭐 이런 데가 계속해서 야구를 해가지고 1승 1패 이거를 나누는 게 아니고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이 사실은 프로야구라는 행위입니다. 요게 이제 KBO가 될 거고요. 여기가 10개의 구단이 될 거고 여기가 10개 구단에 있는 1000명의 선수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800만 이제 관중과 이제 관중이 아니더라도 야구를 소비하는 팬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야구를 중계하거나 네이버처럼 콘텐츠를 서비스하거나 뭐 카카오톡처럼 이렇게 야구를 통해 소통하거나 하는 미디어일 거고요. 여기는 이제 프로야구 스폰서들 또는 이제 야구장에 많이 보이는 펜스 광고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리그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스폰서들이 될 거고요. 이 사슬이 이 에코가 완성도가 높으면 메이저리그고요. 완성도가 낮고 좀 허술하면 KBO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개념에서 37년 정도 지금 야구가 됐는데 이 개념에 제일 이제 뭐 많이 발전한 게 사실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이클들은 좀 완성도가 아직은 낮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여기 있는 구단이었는데 구단들이 이 사슬을 계속해서 위로 높여가는 작업, 그것이 프로야구를 발전시키는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했고요. 좀 안타까운 얘기를 먼저 이제 하나 하려고 합니다. 글자가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나성범 선수가 사실은 NC 다이노스의 간판 선수입니다. 우리의 프랜차이즈 플레이어고 굉장히 야구를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는 투수였습니다. 150km를 던지는 왼손 투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메이저리그에 어떤 관심을 받았었고, 그런데 이 선수가 한 인터뷰 중에 여기 보면은 책이요? 책은 필요 없고요. 저희는 수업을 못 들어가니까요. 그냥 과제하고 출석 체크하고 그런 것만 하면
교수님께서 점수 잘 주신다고 해서 그거 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막연해지죠. 이런 대답을 보면. 이런 대상들이 지금 KBO에 아까 얘기한 1000명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리그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만큼 우리 프로야구는 아직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고, 예. 이 이제 나성범 사례를 제가 꺼낸 이유는 우리는 이 생태계를 어떤 모습으로 발전시킬지 모르는 이제 그 플레이어들로 이루어진 리그다. 그 리그를 갖고 앞에 말씀드린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였고요. 여기 두 명의 감독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분은 이제 김성문 감독이고 여기 김경문 감독이라는 분인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색깔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분은 SK 시절에 챔피언을 4번 정도 하신 것 같고요. 이분은 아직까지 한국 시리즈 우승은 못했지만 4번 정도 한국 시리즈 진출은 하셨고. 근데 이 두 분이 저희가 창단할 때 그 창단 감독의 영입 후보였습니다. 실제로 면접도 했고요. 매스컴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두 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게 된 어떤 기준이 찾아졌습니다. 뭐였냐 하면요. 두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신생팀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면접을 먼저 하신 분은 김성훈 감독님이었는데 김성훈 감독님은 승리라는 가치를 첫 마디로 꺼내셨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예. 야구는 투수가 중요하니까 나성범은 당연히 투수.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김경문 감독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신생팀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팬이라고 했습니다. 팬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성범은 야구장에 매일 나와야 되고요. 매일 나오려면 나성범은 타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반된 대답을 서로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제가 막 고민을 했죠. 두 분 다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성적도 뛰어나신 분인데 우리 팀에 다 와서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을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고 첫 장에 보여준 이제 그 김택진 구단주를 찾아가서 제가 감독을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 분입니까? 김경문 감독님입니다. 네, 그분 좋으신 분이죠.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나성범은 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성범은 KBO 리그 최초의 4년 연속 170안타를 칠 정도로 훌륭한 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NC 다이노스의 프랜차이즈 플레이어가 됐고 아마 NC에서는 가장 팬이 많은 선수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승리라는 가치를 쫓지 않고 팬이라는 가치를 쫓아간 그 선택이 감독의 그 어떤 선택도 불러왔고 그 감독의 선택은 결국 나성범이라는 선수가 지금까지 야구를 잘 할 수 있게 된 그런 어떤 포지션의 선택도 불러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이제 저도 야구 회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회사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 내가 퍼포먼스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 더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이버 때도 항상 나는 이거를 푸시해주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이걸 풀하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그 후자를 따르는 게 그 장기적으로 현명했다라는 그 교훈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야구단에도 이제 약간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했던 것이 지금 NC가 나름 순조로운 그 팀 운영을 하고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되고요. 넘버 트랩은 저희가 강했지만 저희가 스스로 함정에 빠졌던 겁니다. 2011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1월에 개봉을 했는데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영화에는 데이턴 어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클랜드라는 팀이 사실 양키스나 시카고나 보스턴이나 이런 큰 팀하고 그 균등하게 경쟁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쓸 수 있는 버짓이 다르고 팬덤이 다르고 프랜차이즈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쟁하는 게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경쟁에서도 이기고 또 더 우월하게 퍼포먼스를 만들어낸 게 오클랜드였죠. 그래서 그 오클랜드가 이제 소재가 된 영화 머니볼이 나왔고 머니볼의 그 빌리 단장하고 거기 이제 스태프들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그 영화에 아주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이제 팀을 만드는 중이었기 때문에 머니볼을 막 몇 번씩 봤습니다. 몇 번씩 보면서 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한국에선 저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NC소프트에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팀에 있던 직원을 모셔왔습니다. 야구 백그라운드는 하나도 없고 캐치볼 한번 해보지 않았던 그 친구를 이제 야구단으로 이제 구단주한테 부탁을 해서 사장님 이제 그때는 구단주가 아니고 사장님이죠. NC소프트 사장님이시니까 사장님 저 그 데이터 분석하는 그 친구를 제가 좀 데려다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나왔던 정보전략팀을 만들고 그 친구를 영입을 해서 저희들도 이제 데이터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아까 잠깐 말했지만 외국인 선수 제도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구조에서 성공과 실패와 아주 직결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 3명을 누가 잘 뽑느냐가 굉장히 아주 첨예한 경쟁인데요. 우리는 그때 그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잘하려면 이런 스타일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뭐였냐 하면 공은 빠를 필요가 없다. 스트라이크를 잘 던져야 된다. 플라이볼보다는 땅볼을 많이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150km를 던지지 않는 140km대 초반이지만 볼넷이 적고 땅볼 비율이 높은 투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은 대부분 10승 이상씩 했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저희도. 아 역시 공부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 오른쪽 사진은 제가 이제 빌리빈을 2014년도에 가서 만났던 사진인데요. 빌리빈도 굉장히 그 플레이어 출신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뭐랄까 카리스마도 좋고 굉장히 뭐랄까 말도 잘하고 그 프렌들리한 그런 분이었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더 점수를 좋게 하려고. 그래서 이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쪽을 파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기호 이제 알파벳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게 선수의 기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데이터들입니다. 어떤 기준이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항목들입니다. 이게 이제 뭐 암이라든가 파워, 스피드, 필딩, 그다음에 요거는 2080 스케일은 이제 스카우트들이 선수를 그레이딩 할 때 쓰는 이제 2080 스케일에 대한 내용이고 요런 항목들에서 선수들이 어떤 수치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내는 게 세이버 매트릭스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여러분들 OPS나 WAR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예전에는 데이터 그러면은 몇 승 몇 패, 방어율 얼마, 타율 얼마 그래가지고 이 선수는 잘 치는 타자, 잘 던지는 투수 이렇게 했지만 요새는 팀 승리 기여도를 더 많이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팀에 필요한 사람인가? 1승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얼만큼의 역할을 했지? 이런 데이터들을 더 많이 보게 됐죠. 그래서 이 세이버 매트릭스를 통해서 선수들을 많이 이제 우월한 선수, 그렇지 않은 선수를 구분하고 그런 선수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세이버 매트릭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세이버 매트릭스는 그 진화를 합니다. 머니볼도 진화를 하죠. 그래서 세이버 매트릭스는 보통 우리가 보면은 2D입니다. 그러니까 평면이죠, 데이터가. 근데 요즘은 머니볼 3.0은 공간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트래킹이 나와가지고 레이더가 이제 투구를 찍고 사람들의 모션을 찍으니까 요즘엔 이제 머니볼 3.0이라고 부르는 차원들은 이제 공간 분석의 차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화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는 저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슬럼프가 오고 연패가 왔을 때 우리가 또 그 우승팀 두산한테 지고 이럴 때 어디서 우리가 그 걔들보다 못했는지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이 머니볼의 이 머니볼 이론의 그 어떤 오류에 빠진 그런 저희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세이버매트릭스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부족하다. 세이버매트릭스로만은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가치들이 선수들에 있고 팀에 있다.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요. 제일 밑에 줄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경험이나 동기부여나 개성이나 하는 이런 이제 정서적인 가치들이 함몰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발견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만 이제 선수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게 높은 선수들을 끌어모았더니 결국은 케미스트리가 이제 결함이 생기는 그런 함정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팀들은 어딘가를 이제 봤죠. 역시 두산 베어스가 잘하고 SK 와이번스가 잘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들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한테 가을에만 3번을 졌고요. 3번을 지면서 아프지만 이제 저런 케미스트리에 대한 그런 부족함을 저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거는 이제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저스틴 벨런다하고 이제 그 케이트 업튼 커플인데요. 2017년에 월 시리즈를 하고서 굉장히 흡족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린 왕자를 아까 도입부에 얘기했지만 숫자를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그냥 어른 꼰대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마음으로 보면 어린이처럼 맑고 행복한 그런 가치가 보인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5번째 이제 위너와 챔피언의 차이인데요.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은 무하마드 알리라는 복싱 선수입니다. 사실 알리는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프로페셔널에서도 챔피언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은퇴했다가 컴백해서 또다시 이제 상대들을 때려눕히고 이랬던 훌륭한 복서이기도 하지만 인권운동가였고 혁명가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위너는 경기를 이기고 챔피언은 세상을 바꾼다라고 했는데 알리는 세상을 바꿨죠. 헤비급 타이틀만 계속해서 보유한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돼서 그런 위대한 어떤 가치를 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챔피언이 되려면 이 퍼포먼스만 잘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어떤 열망이나 자기의 꿈 그리고 이제 원대한 비전 그런 것들이 이제 챔피언을 만든다라고 한 거고요. 또 한 사람의 챔피언은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사실 나이키가 신발 가게 신발 용품 업체였던 나이키를 사실 지금의 웨어러블까지 이렇게 전체 생활의 어떤 그 하나의 공기로 만들어낸 그런 모멘텀을 이제 마이클 조던이 등장하면서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요. 마이클 조던은 그냥 농구만 바꾼 게 아니라 농구 인더스트리를 다 바꿨죠. 나이키를 통해서 그게 가능했고요.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시카고 불스의 전성시대도 이 데니스 로드먼이나 스카티 피펜이나 이 마이클 조던 같은 탤런트를 이 필 잭슨이라는 리더가 이 팀워크로 조화롭게 빚어내면서 전성시대가 가능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지금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좀 주제가 딱딱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리뷰를 하면 이 뭐랄까 원칙과 철학이 주는 어떤 가치들을 늘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업무에 이렇게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항상 팀이 그 결과를 보상으로서 봤기 때문에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없다라는 이건 사실 그 퍼거슨 감독이 한 말입니다. 맨유의 퍼거슨이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이해라는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업계의 어떤 생태계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숫자지만 항상 그 숫자의 뒤에 있는 그런 가치들을 이해해야 마음으로 그 숫자를 읽어야지 그 제대로 된 숫자의 밸류가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상대한테 승리하거나 경쟁업체보다 우월하게 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2020년도에 클라우드 생태계나 또는 이 문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큰 뜻을 가지고 베스핀 글로벌을 더 발전시켜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 이렇게 5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장표는 우리는 그냥 LG 트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냥 NC 다이노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구단들은요, 그냥 약간 뭐랄까 구찌나 샤넬 같은 그런 브랜드죠. 이제 제일 밸류어블한 구단이 이 풋볼 구단이고 뉴욕 양키스, 또 맨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런 축구팀들은 그냥 축구팀이 아니죠. 그냥 문화 자체고 그냥 어떤 레전드죠.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갖고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LG한테 오늘 이겨야지 하고 이렇게 야구를 하는 팀하고는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업체한테 승리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위너보다는 이 업계에서 진정한 챔피언이 되셔가지고 후세에서 이렇게 봐도 그때 2020년에 한국에 베스핀 글로벌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지금 이럴 수 있었어. 이런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명가로서의 그 원대한 비전을 펼쳐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예.